오늘의 주제가 소통과 불통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선 교육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불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젊은 친구들하고 Z세대랑 참 소통이 어려우냐? 우리 지금 이 교육의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불통인데, 가만히 보면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하느라 부모와 학도, 교사와 갈등이 되게 심합니다. 예전에는 공부를 안 하는 게 문제였죠, 아이들한테. 요즘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입니까? 좀 그만 좀 해라. 스마트폰 그만 좀 해라. 맨날 들어와서 그것만 보고 있냐. 이게 이제 우리들을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의 가장 큰 아이들에 대한 불만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수면 시간이 줄고요. 실제로 수면 시간과 거의 스마트폰에서 하는 시간이 심각한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놀이 시간도 당연히 감소하겠죠. 우리는 모두가 다 24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게다가 우리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국이 혹은 유럽이 겪고 있는 문제하고도 또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치열한 입시 경쟁 때문에 평소 잠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고, 심지어 때려 부수고 싶다, 그래서 라고 하는 친구들도 30%나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진화학자인데요.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라이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생애사라고 하죠. 자,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청소년기에 이렇게 불안이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는가? 그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 불안이가 이번에 주인공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왜 특히 청소년들한테 이런 내가 어떤 배제되었다라고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통이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MRI 기계에 들어가서 뇌의 구조를 찍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막 찍는데 누워 있을 때 화면에 이렇게 모니터에 이런 게 있고, 여러분 여기에요.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쪽 공유하고 오른쪽 버튼을 이쪽 공유하고 공놀이를 주고받는 게임을 MRI에 들어가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걸 fMRI라고 하는데, 이 연구에서 이렇게 해봤어요. 서로 공놀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컴퓨터를 조작해서 여러분이 버튼을 왼쪽이나 오른쪽을 누르면 얘네들끼리만 공놀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 재미도 없는 게임인데 어쨌든 하다 보면은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죠. 그때 여러분의 뇌를 찍어봤더니 이쪽 부분들이 막 활성화됩니다. 이쪽 부분들은 뭐냐면 배측 전대상 피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보통 등에 칼에 찔려서 피가 철철할 때 달리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때, 피가 날 때, 아플 때 여러분의 뇌에서 벌어지는 활성화되는 부위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 피를 흘린 것도 아닌데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뇌는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뇌는 심리적 고통이든 그러니까 사회적 고통, 여기서 약간의 소외감 정도를 느꼈겠죠? 피를 흘린 건 아닙니다만, 물리적 고통을 느낀 건 아닙니다만, 뭔가 이거는 좀 아닌데 고통을 느낀 거죠. 자, 그래서 뇌는 사회적 고통이든 물리적 고통이든 그걸 그냥 고통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뭔가 남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꼈다, 나 배제를 당했다라고 한 그 느낌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 고통을 주는 행위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맞고 오면 당연히 뭐 고소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 왕따 당하고 오면 참 아리까리합니다. 근데 사실 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도 엄청난 고통을 준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어렸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리면 그냥 부모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얘는 그냥 왕자 혹은 얘는 공주예요. 근데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는 순간 다 그런 애들이 가득 차 있어요. 비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래 집단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내가 어디에 소속되지 못한다, 나 배제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은 굉장히 큰 고통이죠. 이때부터 이런 소외감에 대한 고통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장류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이런 애들과 우리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다른 거라기보다도 이 사회적 영역, 다시 말해서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협업 능력,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배제된 거, 소속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울트라 소셜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불통의 시기를 무사히 넘기고 공간의 반경을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제 놀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공감으로 좀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놀이가 지금 아까 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놀이 연구의 대가인 저분은 이 책을 쓰신 브라운이라는 분은 연구를 해보니까 범죄자들의 그 어떤 공통점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수많은 범죄자를 인터뷰해 보니까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 놀이가 없었다.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가장 큰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공통점이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놀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놀이를 막 잘 놀면 뭐 상 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발적으로 하고 무목적적이고 그냥 즐겁습니다. 그죠? 이게 놀이의 정의죠. 근데 놀이가 사실은 약간 신기해요. 왜냐하면 놀이를 하려면 에너지를 소모하고 쓸데없이 그 다음에 또 때로는 포식자에게 노출되기 쉽고 부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놀이가 진화한 이유, 뭔가 이득이 있어야지만 진화했겠죠. 를 생각해 보면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생존과 번식의 필수적인 기술을 연습하고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그런 갈등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죠. 배우는 수단이고 또 창작물을 만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잘 놀려면 되게 창의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협력을 가능하게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진화에 이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놀이가 아동 발달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되게 많습니다. 한마디로 다 좋은 거예요. 뇌의 균형 잡힌 발달, 뭐 가소성 촉진,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지능에 특히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혼자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놀기 때문에, 그죠? 인지적인 유연성도 생기게 되고 실행 능력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기게 되죠. 사실 놀다 보면은 내가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어요. 이길 때는 진 친구를 보면서 뭔가 연민을 연습할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졌을 때 분하지만 그거를 막 표출해서 화를 내면 그 집단이 깨진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 능력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놀이입니다. 근데 그 놀이를 우리가 박탈했다고 하면 어렸을 때 그런 활동들을 우리가 못하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끔찍한 거죠. 왜냐하면 그 놀이를 잘 하지 못했을 때 겪을 우리의 어떤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 명제는 되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시엔 여러분들 그때 우리 교토에 있는 고등학교가 국제고등학교가 우승해서 되게 우리가 화제가 됐지만 사실 그 기사에서 우리가 놓친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은 우리보다 축구팀, 야구팀이 10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좀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순간 입시 때문에 모든 팀 스포츠 활동은 스탑입니다. 그때 우리가 겪게 될 아까 얘기한 그 감정 조절 능력의 그 역량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 인지를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손실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자율적인 아이로 이제 키우는 일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고래를 춤추게 한 게 뭘까요? 예. 칭찬이라면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오진 않았겠죠, 그죠? 예. 자, 제가 답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우리나라 행복이 굉장히 낮아요. 경제 수준에 비하면. 근데 한중일이 좀 낮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낮은 나라들일수록 개인주의가 좀 약해요. 개인주의는 인기주의가 아닙니다. 개인주의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되게 낮은 나라일수록 행복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무기력한 아이들을 우리가 원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뭔가 동기를 가지고 뭔가 아이들이 잘하면 좋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발견해서 하는 거라면 최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동기를 내재 동기, 외재 동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재 동기는 그냥 얘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즐겁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재 동기는 엄마가 상 주니까 아빠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뭐 그런 것들이에요. 상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외재 동기죠. 자, 내재 동기를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허준희 교수가
노벨 수학상에 해당되는 필드상을 받았잖아요. 여기 보세요. 수학이 무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합니다 이런 거 아니고요. 수학은 자신이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테스트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분한테 수학을 못하게 하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수학을 못하게 하고 월급을 10배로 주겠다 그러면 이분은 나 그런 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죠. 상을 받았는데 이제 상 받았으면 전화 왔잖아요. 아내를 깨워야 될지 말아야 할지 하다가 깨우긴 깨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자버렸다는 거죠. 예. 너무 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바로 내재 동기입니다. 그냥 이분은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피사 같은 전 세계에 표준화된 시험을 보면 우리가 전 세계에서 참 잘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수학 너 재밌어서 하니? 아니요. 꼴등이에요. 너 이거 나중에 써먹을 것 같아?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 3등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전 세계 3등하고 어디다 써먹을지도 모르고 재미도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이게 내재 동기가 지나치게 부족한, 그걸 격려하지 못하는 사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외재 동기를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외재 동기도 필요해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외재 동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율성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유능하면 필요하죠. 관계도 좋아야 돼요. 하지만 자율성이 떨어지면 난 로봇 같은 거죠. 아이들한테 여러분 방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참다 얘기하잖아요. 방 좀 치우면 안 되겠냐. 근데 그 아이는 드디어 치우려고 했어요. 자율적으로. 근데 엄마가 치우라고 말하는 순간 하기 싫어요. 똑같은 거. 인간 모두 다 똑같아. 인간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은 자기가 로봇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율성이 우리 사회에 되게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바로 내재 동기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죠. 야, 너 이렇게 재밌게 놀면 10,000원 줄게.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재밌게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훼손된 아이들은 스스로 하지 않고 호기심도 없고 성장하지 않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할까라고 하는 그냥 클리셰 같은 말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동기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뭡니까? 아직도 칭찬은 아니시겠죠? 자료집에는 제가 뺐어요, 일부러. 제가 들은 대답 중에서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이 있어요.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바다를 만들어주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불통이 그렇게 불통의 이유를 그렇게 어려운 곳에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율적인 존재고요. 뭔가 하고 싶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놀면서 우리가 배우고 싶어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고 계속 경쟁해서 한쪽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속 달리게 만드는 게 우리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다 보면 공감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주마들은 계속 앞만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경주마가 아니라 옆에도 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다 그러면 그들의 고통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공감력을, 그런 다양성을, 자율성을 길러줄 수 있을까? 저는 책이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놀이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놀이는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놀이를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우리의 청소년기에 박탈됐던 이 놀이를 우리는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책 읽기를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은 우리를 유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책 읽기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은 책은 좋은 스토리를 읽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저자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그 과정에서 공감력과 다양성의 그런 체험을 한다는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 수많은 인생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옆에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불통의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책을 보고 우리가
아, 이런 인생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왜 너무 이렇게 박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 읽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